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를 채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제재입니다. 네 번째 제재. 그리고 역대 10번째의 대북 제재입니다. 대북 제재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은 지난 11월 28일에 있었던 이른바 화성 15호 발사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 제재를 보도하는 CNN은 드라코니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드라코라는 그리스 말에서 나온 것인데, 법을 가혹하게 적용하는 것을 드라코니안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새 제재가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 어떤 제재보다도 더 강력하다,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제재의 경과를 보면은, 지난 6월 안보리 제재 때는 개인과 기관 등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규정을 했고요. 지난 9월, 10월, 그리고 6차 회담에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 결의가 두 번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이 결의안의 핵심은 역시 기름입니다. 기름. 지금 유엔 안보리가 허용하고 있는 원유의 양은 연간 400만 배럴 또는 52만 5천 톤. 52만 5천 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요것은 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제된 기름, 휘발유, 디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상한선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즉 상한선을 200만 배럴로 규정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연간 50만 배럴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죠. 4분의 1로. 이렇게 되면은, 요게 지켜진다고 한다면은, 전제로 원유 50만 톤, 원유 약 50만 톤, 그 다음에 정제유는 50만 배럴, 50만 배럴이니까 톤수로 하면은 여기에 글쎄요, 한 7, 8만 톤 좀 됩니다. 7, 8만 톤. 7, 8만 톤. 이 기름 사용량을 보면 그 나라의 국력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기름 사용량이 많은 데는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세 번째가 일본. 네 번째가 인도. 다섯 번째가 브라질. 여섯 번째가 러시아. 일곱 번째가 사우디. 여덟 번째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하루에 246만 배럴을 씁니다. 하루입니다. 하루에 246만 배럴을 쓰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지금 정제유를 200만 배럴, 그러니까 북한의 북한 1년의 기름 사용량과 정제유일 경우에 한국의 하루가 맞먹습니다. 북한의 1년 정제유 사용량과 한국의 하루 사용량이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원유까지 합칠 경우에는 대충 추산으로 한국의 약 2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0분의 1.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2, 3일 쓰는 기름 양이 북한에서는 1년 쓴다 이거죠. 지금 GDP로 북한은 한국의 50분의 1입니다. 기름 사용량은 그보다 더 넓어져 가지고 막 150분의 1 또는 200분의 1 이 정도니까 정말 미미한 기름 사용량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경제가 축소되었으면은 한국의
약 200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묶이게 되었느냐. 좀 비참한 생각도 듭니다. 한국의 1인당 기름 사용량은 한국 사람들이 이 기름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 석유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그 면에서는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절대량으로서는 세계에서 8번째고 1인당 기름 사용량으로는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이 이야기를 돌리면은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 기름 원유는 52만 톤 연간 52만 톤 들어가는 거는 이게 중국에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제유, 디젤, 휘발유 등등은 200만 톤을까지 허용했다가 이것을 50만 톤을 줄여버렸다. 이게 이번에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기름을 어디서 수입하느냐? 중국이 요사이 북한에 대한 기름 정제유 수출량을 좀 늘리고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상반기 통계를 보면은 상반기에 약 240만 달러를 팔았습니다. 240만 달러 어치의 기름을 러시아가 북한에 팔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주목될 점입니다. 기름 원유는 거의 아마 전량 북한의 군대를 유지하는 데 쓰일 겁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탱크 이 기름으로 돌아갑니다. 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항공유가 있어야 수백 대의 전투기를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훈련량이 줄어든 거는 뭐 90년대부터고 조종사는 항상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다 훈련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 훈련을 하고 와서 훈련을 비행을 하지 못한 다른 조종사한테 일종의 디브리핑,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뭐 꾀까지 낸다고 그럴까요? 아주 방법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군 레이더를 보면은 레이더를 낮에 켜보면은 남한상공은 비행기로서 하얗게 덮입니다. 그 항적이. 북한은 평양 근방에 한두 대 정도 잡히는 정도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북한은, 한국은 이동하니까 기름이 필요하고, 이동하는 나라니까, 사회니까. 북한은 이동이 정지된 곳이니까 기름 사용량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오늘 결의안은 2397호인데요. 이거는 또 이 금수품을 확대를 했습니다. 즉,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 기계, 전기장치, 광물, 목재 품목을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농산물, 식품, 기계, 전기장치, 광물, 목재를 수출할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북한 노동자입니다. 약 10만 명 이상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연간 한 10억 달러 정도 보내는 모양입니다. 이 달러로 보내면 이게 북한 노동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 해외 노동자들이 그 중에서 한 10% 될까요? 나머지 90%는 북한 노동당에 이제 수탈당하는 셈인데,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번 결의안은 2년 이내에 전원 귀국시키게 한다. 고용하고 있는 뭐 중동 국가라든지 러시아도 여기 해당될 것 같은데, 2년 내로 전원 귀국시켜야 한다. 원래 당초 결의안에는 1년 내로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2년으로 늘었습니다. 2397호는 또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 규정을 강화를 했습니다. 불법 활동이나
결의 위반에 관여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해 각 유엔 회원국들이 압류, 조사,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 선박들이 북한 선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선적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300톤 이상 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달아야 되는데 그걸 끄고 다닙니다. 끄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채택할 때 이제 문제가 된다. 이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가 이루어지면은 실천이 된다면 휘발유와 디젤유 등 정제유의 수입량이 북한 측으로 봐서 수입량이 약 90%나 줄어든다. 90%가 줄어든다. 여기에 이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번에 이 결의안 통과에 협력을 했습니다. 협력을 했으니까 이 구조가 지금 어떤 구조가 됐느냐 하면은 북한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구조가 아니고 북한 대 남한도 아니고 북한 대 전 세계로 되어가지고 전 세계의 안보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 중에 5개 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 핵보유국이죠. 여기서 이런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김정은을 표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은을.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시장이 아주 커져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지 배급을 통해서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평양 주민 그리고 노동당 고급 간부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군인을 제외하고는 군인은 배급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제재, 본격적인 제재는 막 과거 1년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아직 주민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김정은은 아마 비자금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기름 사용량이 이렇게 평소에 쓰던 것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면은 우선 군대의 정상적인 무기, 기갑사단, 대포, 전투기의 그다음 물론 이 선박을 포함해서 정상적인 작동이 어렵죠. 요사이 북한 이 어선이 해류에 떠내려 와가지고 일본에 수십 척이 일본의 서해안에 이 표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거기 탔던 선원들이 다 죽어가지고 시신으로 발견되어서 고스트쉽, 유령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것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먼 바다로 나갔다가 기름이 떨어지든지 엔진이 고장나서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재와 관련이 있는지 관련성이 있는지 조금 사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는 안 먹힌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뒷문을 열어준다. 즉 두만강, 압록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거기 일종의 경제 공동체가 옛날부터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중국도 막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사실상 앞으로 제재로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두 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조 시대부터 어려울 때 서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다만 이 김정은 정권과 군대를 타겟으로 한 이 기름 그리고 수출 금지 품목을 많이 만들므로써 외화 가득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김정은이가 버틸 수 있느냐, 얼마나 북한 사회에서 변화가 일어나느냐, 특히 북한 노동당 상층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것이 앞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큰 관건입니다. 이 정도의 제재가 예컨대 10년 계속되면 북한 정권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10년 동안 또 점점, 물론 그렇게 10년을 시간을 줘버리면 북한은 완전한 장거리 미사일 체제를 건설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북핵 제거는 포기하는 거냐? 지금 북한에 대한 전략은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북한의 핵 보유를 법률적으로는 절대로 인정해서 허용하지 않지만은 그 사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재를 더 강화해 가지고 북핵 억지로 가도, 즉 북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하는 기로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북핵 제거냐, 북핵 억지냐. 그런데 이 북핵 억지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북한 노동당 정권의 붕괴 또는 김정은의 퇴진 또는 김정은이가 견디지 못하고 약한 입장에서 회담장으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핵 저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하면은 북한이 손들고 나올 것이다, 또는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냉전시대 때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걸었던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북한이란 작은 집단과 세계 전체의 대결 구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제재이므로 이게 또 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약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고 자유세계, 이 문명세계 편이 아니냐. 또 김정은이가 자기의 욕심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욕심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천수를 다하고 평화롭게 죽는 거죠. 그게 제1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을 공산화시키는 것이죠. 공산화시키는 것. 요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을 우선시키느냐가 이제 문제겠는데요. 일단 김정은이가 핵이든 화학무기든 생물학무기든 대량살상무기를 쓰는 순간 김정은도 죽고 북한 체제도 사라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걸 쓰고 살아남을 수는 없는 것이죠. 대량 보복이 평양에 가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적 상황으로 설정하고, 그럼 김정은이가 어떤 경우에 쓰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건 김정은이가 막판에 몰렸을 때 2판 4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쓰겠죠. 아니면은 이걸 써도 보복을 안 당한다 라고 자신이 할 때 쓰겠는데, 보복을 안 당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쓰지 않고 이걸 정치적 무기로 사용해 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해체시킨 다음에 한국을 상대로, 핵 없는 한국을 상대로 전략무기 2개, 하나는 남한의 종북 세력, 하나는 북한의 핵을 결합시켜서
잘 사는 한국을 먹어 치워버린다 하는 그런 일종의 김정은의 대전략이죠. 3대에 걸친 대전략. 이걸 탈출구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살아남을 방법은 사실은 남한 적화밖에 없습니다. 남한 적화. 그럼 코너로 몰릴수록 남한 적화를 위한 공작, 협박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사람은 그 길밖에 없다고 할 때 강해집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로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의자왕이 등극한 이후에 백제가 아주 호전적으로 신라를 쳐서 김춘추의 뭐 사위 딸도 대야성에서 합천입니다만은 그 함락되는 바람에 죽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겠구나, 신라가 망하겠구나, 그럼 통일밖에 없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김정은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망하겠구나, 적화 통일밖에 없겠구나 라고 승부수를 던질 때 한국 정부 군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오늘 이런 제재가 강화된 제재가 나온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 팀을 참석하도록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이 기간 중에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예정되어 있는 그 올림픽 기간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군사 훈련을 연기하자라고 미국에 제안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데 미국이 또 딱 거절해가지고 한미 균열이 온다, 한미 균열이 표면화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을 테니까 여기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게 궁금합니다. 또 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하는 건 반대다, 혼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과 함께 그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대북 압박에는 심리전 압박이 중요합니다. 김정은의 마음을 돌려놓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군사적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북 심리전 압박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 포기를, 군사력에 의한 핵 폐기 작전을 전략을 포기하고 북핵 억지 전략으로 가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어떤 찬스가 오느냐, 그 찬스라는 것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나 국가연합식의 이 반헌법적 통일을 추진한다든지 개헌을 추진하는 개헌 내용의 무슨 통일 조항에 대해서 심대한 이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계획이 그러면은 군사적 타격을 포기하면은 남북 간에 조성될 것이냐, 그렇게 기대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결을 포기하고 북핵 억지 전략으로 가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제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면적인 거의 봉쇄 수준의 압박이 가해져야 합니다. 거기에는 한국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인 관계의 역학 구조상. 그렇다면 남북 관계의 대화 불가능합니다. 의미 있는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더 문재인 정부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일 동맹 체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압박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발언권이 생기는 겁니다. 동맹국끼리는 서로 도와야 서로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무임승차를 하면은 무임승차하는 사람은 발언권이 없잖아요. 더구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리고 해결된 뒤에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한국은 아마 얄밉게 보이고 거기서 어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손님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새벽의 유엔 안보리의 강화된 대북 결의는 다시 한번 김정은이가 세계 속에서 고립되었다 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래도 한국의 국내 사정이 복잡하고 외교 정책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만 그래도 아직은 한국은 줄을 잘 쓴 편에 속한다. 시간은 결코 김정은 편이 아닐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